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영어 공부가 아니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개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의 TV 토론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선거도 한 6주 남았나요? 6, 7주 정도인데, 예, 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한 6, 7주 동안에 미국 대선 이야기들을 계속 다룰 텐데요. 이것은 제가 누가 당선돼야 된다 그런 뭐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미국 유권자들이 결국 선택을 할 텐데 미국 유권자들이 이렇게 선택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50개 주가 있지만 사실은 한 7개 주, 맥시멈 7개 주 경합주에서의 유권자들의 선택이 대통령을 뭐 당선시키기도 하고 낙선시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경합주에서 결국은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답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킬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그냥 나름대로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 뭐 제 개인 생각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버 원, 해리슨요 대통령 감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부통령까지 올라왔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디스트릭 어토니서부터 검사서부터 해서 캘리포니아주 엄청난 주의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연방 상원의원, 그래서 부통령,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아직은 대통령감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데요. 넘버 원, 미국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들끼리 주고받는다. 대통령 바이든이 후보를 일단 지명이 확정된 다음에 자기가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뭐 상속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북한처럼 주고받은 건데요.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식으로 대통령이 부통령한테 대통령 자리를, 후보 자리를 물려줬는데, 다음에 2번 대선 후보 자격으로 한 표라도 바라본 일이 있느냐? 없어요. 2020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밀라 해리스가 나왔지만 그때 거의 뭐 꼴찌나 마찬가지죠. 한 10명 중에 주요 후보들 중에 주요 후보 한 10명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선에 참여해 보지도 않고 이제 기권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받아본 그 이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트럼프는 최소한도 두 번 선거에서 2010년, 2020년 선거에서 최소 47% 이상의 득표를 한 적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예선전도 겪었고 2016년 선거에서는 2020년도 그랬지만은 2024년에는 예선전에 아예 거의 사실상 참여는 안 했죠. 넘버 3, 유색, 그다음 여성과 유색인종 제외하고 그런 자신의 뭐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조금 약간 장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대통령 자격 특별하게 갖춘 게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무슨 뭐 트럼프처럼 큰 기업을 운영해본 경영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넘버 4, 왜 아직까지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 한 번 못하나요? CNN,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CNN과 그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CNN 여자 기자하고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 그 합동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온갖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내외 이슈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아직 대통령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다음에요, 그 해리스 고유 정책이 없어요. 지금 넘버원, 심판받는 바이든 정책 그대로 이어받고 당선된다. 지금 바이든 정책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트럼프한테 계속 밀렸죠. 그 정책 그대로 이어받고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당선되느냐 낙선되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정책 그대로 이어받고 당선된다. 의문점이죠. 퀘션 마크입니다. 넘버 2, 경제, 이민, 범죄. 범죄는 이제 총기 규제도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서 모두 정책 측면에서 트럼프 쪽에 밀립니다. 넘버 3, 정책 측면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요. 넘버 4, 다음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정책들은 바뀌어도 내 가치관은 안 바뀐다.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책이요, 예를 들면 그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라고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했던 정책을, 이렇게 하여튼 정책을 바꾸는데도 내 가치관은 안 바꾼 거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소리죠. 내 정책에는 내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정책과 내 가치관이 따로 논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냥 주관적으로 내 가치관이 안 바뀐다 라고 설명하면 너희들은 묻지 마라 이거죠. 다음에 넘버 3는요, 경제 문제에서 아직도 고금리요. 우리나라가 이제 3.5% 정도인데 기준금리가, 미국은 5.3% 정도죠. 그럼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고금리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지요. 특히 이제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5.3%라는 끔찍한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많고요. 인플레이션 아직도 안 잡히고 있고요. 3% 정도이지만 2% 목표 수치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우징, 이번에도 다뤘지만 하우징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 버렸고, 렌트비도 엄청나게 올라서 이번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자기 총소득의 절반까지 이 하우징 코스트로 지불해야 되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국제 경쟁 시대에요.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들,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기존의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뭐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 대통령실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방향을 딱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안목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경제 쪽에서. 다음에 외교 쪽에서는요, 미국 남쪽 국경 관리가 아직도 엉망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관계에선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바이든 행정부 때 점점 악화되어서 지금 거의 냉전 시대로 돌아갔잖아요. 세상이 두 조각 난 겁니다. 근데 카밀라 해리스 집권하면 이게 이 냉전이 이제 해제가 되느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죠. 넘버 3,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밑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만 리스크 해제도 좀 난망인 것 같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뭐 진전이 없고, 그 다음에 북한과요, 수교 또는 북한 인민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여기저기 그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50개국의 군사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 최소화해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트럼프와 같이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부터 우선 미국부터 좀 해결하자. 미국 그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능력이 못 돼요. 미국이요. 그런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외 군사 개입 최소화하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요.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민 문제가, 불법 이민 문제가 큰 문제인데,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거 제대로 추진하려면 트럼프가 집권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요, 중국 사람들 많이 불법으로 엄청나게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약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도 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버 2, 불법 입국자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트럼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는 제로까지 만들지 못합니다. 아예 그렇게 꿈도 안 꾸고요. 트럼프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버 3는요, 멕시코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남쪽 국경 관리는요, 아무리 장벽을 세우고 해도 장벽을 넘는 방법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다리 놔도 되잖아요. 넘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멕시코 쪽의 적극적인 협조를 뭐 강요를 하든 설득을 통해서든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데요. 넘버 4.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에 들어와 있는 불법 입국자들, 근데 그 중에 특히 불량한 사람들부터 추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냥 거의 뭐 스크린이 안 되고 그냥 막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국경에서 잠깐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풀어주는 겁니다. 미국 안으로. 그리고는 통보가 가면 법정에 출두하세요. 그러면 그때 당신의 이제 망명 신청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건데요. 사실상 그냥 스크리닝이 안 되고 세계 각국에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꼭 트럼프의 주장 100%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제대로 스크리닝이 안 되고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은 최소한도 미국에서 이제 불법 입국 상태인데 일단 규칙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했다. 그럼 그런 사람들부터 추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요.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워싱턴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은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로비스트가 엄청 강한 나라인데 로비 그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트럼프는요. 자기가 돈이 있고 그리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워싱턴 기존 그 세력의 로비에 먹히지 않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데. 넘버 2, 해리스는요, 각종 이해 집단에 끌려다니는 기성 정치인의 하나에 불과해버려요, 지금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 기사를 많이 보고 알지만, 엄청나게 모금이 많이 되잖아요. 그 돈이 다 공짜가 아니죠. 다 이해 집단의 돈이고, 전부 다 압력을 가할 참이지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쪽은 전통적으로 이제 노조라든가 이런 자신의 이제 전통 지지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 그룹들에 계속해서 아부하는 정책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쪽을 좀 못 살게 하고 중소기업 쪽을 어떻게든 막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중소기업 쪽에 이제 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여튼 각종 이해 집단에 끌려다닌다. 그 다음에 넘버 3는요. 어느 나라 선거에서나 중요한 게 누가 개혁을 부르짖느냐, 누가 체인지를 부르짖느냐인데, 아직도 트럼프가 오히려 체인지를 부르짖는 그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넘버 4, 해리스는 엔티 트럼프 정세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당선될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엄청나게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만 계속 공격한다고 특히 중도파들이 다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넘버 5, 해리스가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극복할 수 있느냐.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아주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 4월달 총선에서 보듯이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은연중에 이제 작동이 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넘버 6, 해리스는 기자회견 한 번 못할 정도로 자신이 없다. 국내외 정세, 국내외 이슈에 대해서 즉답을 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경쟁력은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 다시 주요 정당, 민주당이라든 공화당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어요. 이것은 미국 역사에서 아주 드문 일이죠. 웬만하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2020년에 한번 낙선했는데도 2024년에 다시 대선 후보가 됐다 이거죠. 공화당 쪽이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 실적이 좋습니다. 코빗에 대한 대응이 이제 스텝이 꼬였지만 코빗에 대한 대응은 엉망이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이 코빗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매일 기자들 앞에서 이제 브리핑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수 많이 깎였죠.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매일 기자회견 했으니까 시원치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넘버 3는요,
트럼프가 빚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누구한테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 4, 기업인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박죠. 그 다음에 넘버 5,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정통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게 정통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문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지향점이 이 시대에 맞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초강대국, 하나의 유일한 초강대국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칸이 아니고 아메리카 퍼스트 해야 되겠죠. 미국부터 우선 챙기는 거예요. 우리나 좀 챙기자는 겁니다. 그 고립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게 고립주의라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고립주의 하고 있는 거죠. 자국 국내 문제를 우선 다루잖아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그런 전쟁에 대해서 뭐 기여하는 게 있나요? 그냥 무기나 좀 팔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에 간접적으로 돈 좀 버는 것밖에는 이거 나서지 못하잖아요. 자국 문제 해결에 급급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국내 문제나 우선 해결을 해야 돼요. 경제라든가 뭐 모든 면에서. 그래서 트럼프의 확실한 우선 우리부터 잘하자라는 정책이 이 시대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차 대전이요. 트럼프가 좀 지나치게 강조했지만 일리가 있어요. 1과 2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핵전쟁 되기 5분 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A, 서방세계가 간접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 중입니다.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뭐 미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F-16 전투기라든가 전부 서방세계에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서방세계가 알면서도 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거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공격 중이에요. 물론 러시아가 굉장히 잘못했죠.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와. 그런데 지금 현상은 그래서 서방세계가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사실상 전쟁 중인 겁니다. 이게 계속 이 상태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계속 궁지에 몰리면 나중에는 전술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죠. 러시아가 사용하든 아니면 벨라루스를 시켜서 이거요 단거리 전략 핵무기는 아니지만 미국을 때리진 않겠지만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보자면요,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공급하면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넘버 2는 중동 전쟁의 끝이 안 보여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무기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투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단체하고 전쟁하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전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란과 또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와 있는 국빈을 대통령 취임하기 위해서 와 있는 국빈을 폭사시킨다, 그 사람을 죽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한 300개를 쏘아 보냈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도 사실상 교전 상태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비번, 이란 등이 계속 팔레스타인들의 참상을 외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란이나 이 아랍 세계가 계속 같은 아랍적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참상을 계속해서 외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엔티 이스라엘 시위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시위가 격화될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월남전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 퍼졌듯이 그래서 이거 끝을 내야 되는데 중동 전쟁에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게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이슈, 우리 한반도에 좀 국한해서 살펴보면요, 민주당 정부는 독재자를 싫어해서 상종을 안 합니다. 역대적으로
역대 민주당 정권이 오바마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고 카멜라 해리스도 그럴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나는 독재자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북한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민주당 정부는. 다음에 2번, 그 독재자 밑에서 실험하는 백성들은 눈에 안 보이냐? 민주당 사람들아. 김정은하고 대화 안 하는 건 좋아. 근데 북한 사람들 2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건 눈에 안 보이냐 이거죠. 넘버 3, 그들이 굶어 죽어도 제재 조치는 풀 생각이 없다. 엄청나게 지금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잖아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유엔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이거 풀어줄 생각을 해야죠. 풀어줘야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밥 먹고 살 거잖아요. 밥 못 먹으면 빵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재 조치를 풀어야 되는데 제재 조치 풀려면 협상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죽어야 상황이 끝나냐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걸 기다리는 겁니까? 네. 넘버 5, 미국 민주당 사람들은요, 북한 인민들이 정 답답하면 봉기하겠지, 들고 일어나겠지. 다른 많은 나라에서 그러하듯이. 하다못해 요새 벵글라데시도 그랬는데 북한 사람들이 참을만 하니까 있겠지? 그거 아닙니다. 봉기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태인 600만 명이 나치 치하에서 죽어도요 봉기하지 못했습니다. 600만 명이 고스란히 죽었어요. 넘버 6, 그래서 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요 미국은 비난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당사자예요. 27,000명의 미군 병사들을 지금 한반도에 남한에 지금 주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입니다. 한국군 못지않게 미군도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당사자예요. 제3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미군들을 다 끌고 나가든가 그러면 이제 남한은 이제 공격당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미군 병사들 여기 있으면서 잠재적으로 북한과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면 미국이 나서야지요. 대한민국도 나서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 우선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8번이요. 이거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정말 철면피지요. 그렇게 반인권적일 수 없어요. 그게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그것은 아주 인면수심이죠. 얼굴은 인간이지만 마음은 동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반도 이슈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 10이요. 제 생각은 그냥 순수하게 미국인들의 선택을 예측한 것에 불구하고요. 누가 당선돼야 한다고 당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11월 5일에 누구를 더 지지할 것인지 예상할 뿐이고요. 3번. 그러나 선거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한두 사람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여러 사람이 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미국한테 또 국제사회의 이론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정은 철저하게 존중해 줘야 되죠. 혹시 트럼프가 떨어지더라도 그건 존중을 해야 됩니다. 미국인들의 집단 지성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므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측이나 의견 그 코멘트로 달아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 생각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각을 밝히면 돼요. 뭐 인신공격할 건 없고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밝히면 뭐 환영이고요. 특히 이제 한 6일 후에 다시 9월 10일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되나요? 9월 11일이니까 9월 11일이니까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날 TV 토론 후에 과연 여러분들의 감상평은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TV 토론 전체를 다 다룰 텐데요. 한 7, 8개로 나누어서 전부 다룰 텐데 하여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반응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